이 교재는 어쨌든 이제 차변 대변부터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배웠으나 회계 업무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좀 어색하셨거나, 혹은 회계를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래서 또 이 그 회계 원리 과정을, 사실 이건 이거 교재를 끝내려고 하면 하루면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도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책 안 보고도 하루에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내면 너무 좋죠. 하루에 끝내면. 자, 근데 그렇게 끝낼 수는 없고 이틀 동안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교재 자체가 그 IFRS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위주로 이제 좀 담겨 있는데, 현재 이제 그 IFRS를 적용해야 되는 회사에서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이지만 IFRS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이 교재에 없는 것들도 가끔 들어가서 살펴볼 거니까,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이틀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회계란 무엇인가 15페이지를 먼저 가볼게요. 15페이지. 15페이지. 따로 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요런 그 탭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 놓을 거예요. 필기를 해 놓을 거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강의가 다 끝나면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적는데 너무 힘들다, 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다 싶으시면 그냥 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시고, 그냥 요거 나중에 이제 그냥 메일로 그냥 받아가지고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끝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자, 회계가 무엇인지 좀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밑에, 자, 회계란 무엇인지 간단히 좀 보면, 여기다가 좀 써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장부를 한번 좀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보니까 월급이 있어요. 월급을 예를 들어 얼마로 할까요? 월급을 5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대출 월급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죠. 카드 사용액을 대략 한 200 정도 잡아볼까요? 너무 소심했나요? 더 잡아볼까요? 자, 또 하나 잡아볼게요. 이번엔 또 이제, 또 우리한테 돈 가져가는 데가 또 몇 군데 더 있죠. 첫 번째, 보험사. 뭐, 보험료 같은 게 이제 나가죠. 보험료. 보험료가 예를 들어 50만 원 나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집을 샀다 가정을 해볼게요. 집을 샀다. 그러면 이제 원리금이 나가죠. 원리금이 예를 들어 화끈하게 한 300만 원 정도 나갔다. 요즘엔 이거 화끈하지도 않아요, 이 금액은. 자, 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지금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도 한 대 끌고 있어요. 자동차도. 요즘 자동차는 이제 그 용기로 탄다고 하더라고요. 용기만 있으면 무슨 차든 탈 수 있다. 그래서 그 리스료를, 거래처들 이렇게 가끔 보면은 한 E클래스 한 대만 타도 한 150 정도 나가더라고요, 리스료가.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좀 보면, 자, 월급 세후 수령액으로 500 받아서, 500 그래도 꽤 많은 돈이죠. 꽤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에요. 카드값 200 나가고, 보험료 50만 원 나가고, 대출 이자 원리금 상환액 300 나가고, 그 다음 차도 한 대 좋은 거 끌어야 되니까 150만 원 나가서, 이 사람의 월간 손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자, 지금 550에 150을 더하니까 700 정도 되겠네요. 700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일단 로스가 나는 사람이에요. 200만 원씩 로스가 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정상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드시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자, 저라면 일단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너 이 집에 꼭 살아야 되니? 빨리 전세를 주고,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대출 원리금을 그래도 좀 상환을 하고 너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가족 구성이 결혼도 안 했어요. 애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애야. 초능력자네. 혼자 사는 싱글 남성인데 세후 월급으로 한 500을 받아가 이 정도면 초능력자 아닌가요? 자,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자, 그래서 월세 100만 원짜리 그냥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럼 이제 이 금액이 얼마로 줄죠? 100으로 줄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험료를 봤어요. 보험료. 자, 보험료를 보니까 이 집 가족들은 암에 걸린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보험료 50만 원 중에 40만 원어치가 암보험이에요. 이 집안 자체, 이 집안 가족력을 보니까 암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어르신들이 다. 근데 암보험만 40만 원어치 드는 거예요. 뭐예요? 암보험 깰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다? 나머지 10만 원짜리 실비보험, 실손보험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카드를 이제 카드 사용력을 보니까 맨날 배달의 민족이 150만 원어치예요. 근데 회사를 보니까 어디 다니는지 이렇게 보니까 자, 이 회사는 뭐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굳이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자, 그럼 얘도 한 50만 원 이렇게 줄였어요. 아, 그래 배달의 민족 니 좋아하니까 그래 여유 있게 100만 원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자, 그럼 이 사람 지출액이 다 해서 얼마로 바뀌게 되냐면 360만 원으로 바뀌어서 자, 손익구조가 바로 한 달에 140만 원씩 이익이 나는 구조로 돌릴 수가 있게 돼요, 이 사람. 자, 제가 뭘 한 거냐면 지금 되게 쉬운 얘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뭘 했냐면 기록을 했어요. 기록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기록이라는 걸 했고 다음 두 번째 이 기록한 결과로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이 사람의 그 손익계산서를 이제 만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손실이 나는 사람이구나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이제 정보라고 하죠, 정보.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정보로 뭘 하게 됐죠?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결정. 아,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이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한 달 월급 받으시면 여기서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해서 뭐가 남는구나. 이번 달엔 뭘 많이 썼으니까 다음 달엔 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안 하고 계신가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닌가요? 그냥 막 쓰고 계세요? 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삶의 방식이에요. 자, 즐거움 추구하는 것도 뭐 괜찮죠. 자, 지금 뭐 하는 거다? 기록하고 정보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 회계예요. 자, 회계라는 건 결국 뭐냐면 회계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정보를 기록을 해요. 이걸 가지고 정보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 이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흔히 오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아, 회계라고 하는 건 회계 처리를 하는 것만 회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건 여기에 머무르는 거고요. 회계라고 하는 건 회계 처리라는 그 기록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정보. 이 정보가 흔히 뭐라고 하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뭐라는 거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전반을 아우르는 게 바로 회계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잠깐 교재로 들어가면 자, 여기 회계는 개인, 뭐 기업, 정부, 학교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회계정보 이용자라 그래요. 이용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돈의 흐름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밑에 보시면 부기는 회계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란 장부기입이라는 것을 이제 줄인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 회계 처리하는 걸 부기라고 해요. 그럼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부기라고 되어 있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부기는 이제 거래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합친 개념을 뭐라고 한다? 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회계가 경제적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총칭하는 개념이라면 부기는 경제적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위에 보시면 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좋은 회사의 뭐 재무제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서, 자, 일단 그럼 이제 부기의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부기의 종류. 자, 부기의 종류. 흔히 우리 업무하면서 이 얘기 많이, 이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부기라고 해서 첫 번째 단식부기라는 말과 그다음 복식부기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냐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의 거래 있죠. 월급 50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카드값 200만 원 나가고 보험료 50만 원 나가고 원리금 상환액 300만 원 나가고 이게 하나로만 표시가 되죠. 이걸 단식부기라 그래요. 즉 하나의 거래를 하나로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하는 게 단식부기고,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했어요. 매출이 발생하면 일단 우리 어떤 걸 발급을 하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 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2개월 결제든 3개월 결제든 각자 그 거래처와의 결제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자, 매출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매출이 발생했다. 첫 번째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단식 부기로 계산을 해보면 한 100만 원짜리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자, 그런데 100만 원짜리 매출이 발생하고 100만 원어치 매출이 발생하고 아직 그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복식부기로 표현을 해보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매출 100만 원, 그 다음 외상 매출금 혹은 매출 채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할게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개 차이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단식부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을 해줘요.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표현하는 계정이 몇 개가 나타났죠? 두 개가 나타났죠.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 이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자, 얘는 지금 매출 100만 원 발생했네 이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 매출 100만 원 발생했고 아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했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거래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자, 보면 매출이 발생했고 다음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입금 받았어요. 결제 받았어요. 이 두 개는, 자, 이 두 거래를 갖다가 단식부기로 표현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렇겠죠? 그냥 매출이 100만 원 발생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대금 회수를 했는지 못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이 두 개는 되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회사가 매출이 발생하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돈까지 회수해서 우리 통장에 들어와야 끝나는 거예요. 저 어제 이제 저도 그 사무실 결산을 하면, 거래처들 결산을 하면서, 하나를 봤는데, 회사에 이익이 한 10억 났어요. 근데 외상대가 30억이 더 늘었어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망하는 거예요. 이익이 10억이 났는데 전년 대비해서 외상 매출금이 30억이 더 늘었대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매출만 발생했지 20억은 현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식부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복식부기는 이제 단식부기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정보는 무조건 복식부기라는 걸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있다. 자, 왠지 제가 설명한 거 들어보시면 모든 기업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개인 사업자 중에 법인 사업자 말고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음식점 뭐 이런 데 다 개인 사업자죠. 중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된 데가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이 개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 당연히 복식부기 해야 되는 거고, 간편장부 대상자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이제 사업자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매우 낮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한 7,5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업종들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데, 그런 데는 이제 단식부기를 쓴다 보시면 돼요. 이 말 그대로 장부가 간편해요. 그래서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식부기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외의 업체들은 다 뭐 한다? 다 복식부기를 이용해서 장부를 기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정보 이용자 얘기를 해볼게요. 정보 이용자. 자, 말 그대로 이제 회계 정보는 정보가 만들어져서 이를 이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제 회계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면 어떤 것들이 정보 이용자인지 보면,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투자자. 투자자들을 우리 흔히 뭐라고 하죠? 주주라고 표현하죠. 다음 채권자, 그 다음 경영자, 그 다음 기타 이용자. 다 이제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부는 왜 궁금하죠? 이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과세 소득에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잘 보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가지고 단기 부채를 얼마나 다 상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된다. 자, 넘어가서 투자자,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정보 이용자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회사의 재직 중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꼭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 네, 보셔야 된다. 자, 물론 뭐 이제 더 회사가 어려운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구체적으로 숫자로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자,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같은 부서에 있는 다른 직원의 급여를 여러분들 인사팀 아니고서 알 수 있어요?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걸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재무 정보를 이제 해석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얼른 사람인에 들어갈 것인지,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회사에 재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인사이트를 갖추셔야 된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서,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 뭐 조금 이따 재무제표 편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쭉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뭐 자산부채 뭐 이런 거 있는데, 잠깐만, 보자.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하고. 자,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흔히 우리 재무제표는요, 회사의 재무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를 의미하는데, 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다음 손익계산서, 다음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다음 이제 주석까지를 다 재무제표로 봐요. 이제 그 기준서마다 재무제표를 정의하는 양식이 다른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이제 요런 이제 5가지 재무제표를 이제 재무제표로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기다가 간단히 한번 써볼게요. 1월 1일에 자,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봤어요. 보통예금 잔액이 3천만 원 있다. 이렇게 딱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를 열심히 살고 나서 12월 31일이 되니까 통장 잔액이 5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를 번 거예요? 쉽죠? 아니, 1년 동안 연초에 3천이었고 연말에 5천이었어요. 대출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안 늘었어요. 우리 1년에 얼마 번 거예요? 2천 벌었잖아요. 쉽잖아요. 네. 자, 2천만 원 벌었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2천만 원을 벌긴 벌었는데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죠. 자, 어떤 사람은 절약 정신이 투철해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벌고 정말 숨만 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글씨가 작나요? 자, 2천만 원 벌고 한 푼도 안 쓰고 정말 커피도 이제 커피 같은 것도 회사에 있는 믹스커피 봉지에 있는 거 타 먹고 요즘 카누 같은 거 타 먹고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다 회사에서 다 사 먹고 그 집도 가까워 갖고 그냥 걸어 다녀요. 그냥 걸어 다녀요. 그럼 나가는 돈이 그다음에 뭐 사람도 안 만나. 그냥 안 만나. 그냥. 이렇게 해서 1년에 2천만 원 딱 벌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은 2억 벌었어요. 그랬더니 인생은 한 방이다 하면서 현생이 좋지 하면서 2억 벌어가지고 1억 8천만 원 썼어요.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완전히 다른 정보가 돼버리죠.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1월 1일과 12월 31일에 잔액을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예요. 잔액을 표시하는 정보가 재무상태표다. 자, 그 다음 1번과 2번의 경우에처럼 남은 돈은 똑같은데 1년 동안 남은 돈은 똑같은데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 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 유량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어떤 거냐면 손익계산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 1월 1일은 하나의 시점이죠. 그 다음에 12월 31일도 한 시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돈이 2천이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온 돈이 2천이고 쓴 돈이 0이라서 남은 돈이 2천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의 손익계산서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온 돈이 2억이고 나간 돈이 1억 8천이라 남은 돈이 2천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떤 1번과 2번을 말씀드리면서 뭘 계속 말씀드리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를 의미하는 거다? 손익계산서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특정 시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기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회계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회계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내려가서 하나씩 읽어보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앞으로 재무상태표 얘기가 나오거나 손익계산서 얘기가 나오면 어떤 멘트가 계속 나와야 될까요? 재무상태표 얘기가 나오면 시점이라는 멘트가 계속 나와야 되고 잔액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 손익계산서 얘기가 나오면 기간이라는 개념이 용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밑에 가보면, 자, 재무상태표는 특정 기업의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다. 손익계산서로 가면 이제 이 용어가 일정 기간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로 용어가 바뀌어요. 의미가 이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이게 뭔 소린가 싶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해석을 해드렸고,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이렇게 재무상태표는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등식을 일단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자, 그럼 우리 아파트를 하나 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아파트를 하나 샀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고객의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트가 22억이에요. 자, 부채가 3억이에요. 다음 이 사람 그럼 갖고 있는 남은 돈이 얼마가 되냐면 지금 19억이 돼요. 자, 자산은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 현금으로 들어올 게 22억. 그 중에 갚을 게 3억. 그 남은 게 얼마? 19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내 아파트를 팔면 22억인데 사실 내 거는 19억이니까 내 아파트는 19억짜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는 않은데 한 100명 상담하다 보면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19억짜리 아파트지 어떻게 22억짜리 아파트냐. 이 개념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자산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팔아서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팔아서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이 일단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갚을 거 부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거 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등식을 먼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산과 부채 자본 어떤 것들인지 한번 하나씩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산하고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팔아서 현금화 할 금액, 이게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다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산은 미래에 현금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부채. 자, 부채는 말 그대로 되게 재밌어요. 미래에 현금 유출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되겠죠. 갚아야 될 거니까. 자산은 돈 들어올 거고, 부채는 돈이 나갈 거니까 유출이라는 용어로 이제 유출이라는 용어가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채 보시면 부채는 미래에 현금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되게 쉽죠? 이 의미를 알고서 그 문구를 보니까. 그럼 넘어가서, 그래서 자본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남은 것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남은 거. 자, 보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분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분이고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다음 조금 재무관리적 용어로 바꿔보면 이 자본은요, 어떤 용어로 쓰기도 하냐면 자기자본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요. 다음 위로 올라가서 부채는 어떤 용어로 쓰냐면 타인자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용어가 되게 이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자, 뭐 타인자본이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부채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기자본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 개정 과목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차근차근히 다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은 기본적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본금, 자본은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좀 공간이 좁네요. 자, 다음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 그 다음 이익, 잉여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이익잉여금의 반대말로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자, 이 자본금은요,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발행 주식수가 있거든요. 발행 주식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에요. 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그 다음 이익잉여금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회사의 당기 순손익을 합계한 금액이에요. 자, 예를 들어 1년 차에 1년 차, 2년 차 이렇게 있어요. 1년 차에 순이익이 1,000원이고 2년 차에 순이익이 이에 손실이 발생해서 500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순이익의 누계액은 2년 차 말로 얼마라고 봐야 돼요? 1년 차 때 누계액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2년 차 때 누계액이 얼마예요? 1,000원에서 500원 빼서 500원이 되는 거죠.